중국 어선의 함포 기관총 사격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국 대사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6살 딸을 죽게 한 양부모의 학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간 딸을 묻고 굶겼습니다. 방산 비리에 군이 추진했던 첨단 무전기 사업이 무산될 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차은택이 선만 받는 정부 보직인 뉴욕 문화원장 인사에도 개입했습니다. 미르재단은 연봉이 9,200만 원, 신의 직장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부터 환불 교환이 시작됩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하며 이 제품을 단종시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중에서 이렇게 출시 초기에 단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 19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신제품에 대해 생산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단종 선언입니다. 교환과 환불 과정에서 사용자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불이 난 제품의 조사 결과는 다음 주가 넘어야 나옵니다. 그때까지 100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의 터져나오는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결함 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외신들도 삼성 갤노트 7의 판매 중단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It will really damage their image. They will have to really work on their PR and again make their existing customers happy and trust them again.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8.04%, 13만 5천 원 떨어지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거란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노트 7. 기술의 삼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대열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을 모두 교환,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오늘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는 하루 종일 불안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신제품 출시 대목 장사를 놓친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 불안한 마음에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오전부터 전화상으로 고객님들의 문의가 있었고요. 내방하셔서 이제 노트 7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반품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교환과 환불에 대한 지침이 없다 보니 혼란이 이어집니다. 매장에는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만 있을 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하루 종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삼성 사용자로서 노트 7이 이런 일이 생긴 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도 브랜드네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로 연간 최대 대목을 기대했던 대리점들은 울상입니다.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판매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오히려 환불을 해주는데 인력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간의 협상은 종료됐습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모레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든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조건 없는 교환과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삼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에 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 년간 구축해온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입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갤럭시 노트 7. 기존 노트 시리즈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갤럭시 노트 7을 출시한 삼성전자. 배터리 화재 신고가 잇따르자 정확한 진단 없이 리콜을 열흘 만에 발표합니다. 리콜 도중에 신규 판매까지 재개했습니다. 경쟁사인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7 출시 전에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혹만 앞섰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대처하고 또 그렇게 좀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으로 좀 자만했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섣부른 대처는 결국 주력 제품 단종이란 최악의 사태로 귀결됩니다. 신뢰 추락으로 주력 갤럭시 S7의 판매 감소는 물론이고 리콜 비용만 2, 3조 원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가입했던 매출 200조 원 클럽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년간 매년 수십조 원을 써가며 구축한 브랜드 가치, 신뢰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58조 원으로 3년간 7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6년간 10배 성장했는데 이마저도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스마트폰 1위 삼성이 휘청이면서 우리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부가 우리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적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 어민들을 이젠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포와 기관총을 동원하고 도주하면 공해까지 추적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 실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박상현 기자입니다. 흉포화된 중국 어선은 40mm 함포와 20mm 발칸포, M60 기관총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쇠창살을 두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 어선에 고무탄과 물대포로 대응하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중무장한 기동 전단도 확대됩니다. 대응함정 내척 헬기 해가지고 합동으로 대응하면 저희들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중국 어선은 동해상까지 쫓아가 납포해 폐기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중국 측에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추거옹 중국 대사를 대책 발표와 동시에 외교부로 불러 경고한 겁니다. 직접적, 조직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지 여부입니다. 중국 어선 폭력으로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게 올해에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불법 중국 어선을 납포한 비율은 0.07%. 만척 가운데 7척 수준에 불과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우리영해에서 해경이 단속해야 하는 중국의 어선들은 정말 해적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납포된 어선엔 쇠창살과 죽창, 쇠파이프는 기본이고 조타실에 철문까지 달아놨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드러난 중국 어선은 마치 전투를 치른 모습입니다. 검게 그을린 선체 곳곳에는 날카로운 죽창이 꽂혀 있고 조타실에는 철문이 달렸습니다. 붙잡힌 중국 선원은 목숨을 걸고 단속에 대항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我也不知道，他们你到了你们国家，你们说了算，你们说是这样不符合，那样不符合，都按你们国家处理，不按照中国的合同处理。 납포된 중국 어선들이 빼곡히 들어선 인천의 한 부두. 배 안은 무법천지입니다. 성인의 손바닥보다 큰 칼부터 끝이 뾰족한 쇠파이프까지 해경대원들에게 휘둘렀던 흉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선박 이름과 번호가 지워져 소속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폭력은 어민들에게도 공포입니다. 부장 강도보다 더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살인 행동을 할 정도로 배를 받아 이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올해 9월까지 납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175척. 우리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이곳 만석부두에는 중국 어선 30여 척이 납포되어 있습니다. 이 어선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싹쓸이 조업에 해경대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국 어선들.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한 강경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V조선 서정승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나흘째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창건일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채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는 노동당 창건 71주년이었지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덜렁 꽃바구니만 보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나흘 전부터 각종 기념 행사 등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당 창건 70주년 관련 행사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재 동서남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몸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편하게 바깥으로 다니기가 턱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국 최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지상의 동향을 상세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등에서 우발적 사고가 실전으로 번질까 봐 북한군의 하부 조직까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김정은은 지난 2월 김정일의 생일 때도 미국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 출격하자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십 일간 사라져 건강 이상설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신변불안 때문에 수해 현장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 산부자 찬양 국제 행사와 내년 1월 김정은 생일 기념 행사는 성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민을 수용할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주민에게 언제든 오라고 했던 것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고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김정은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북 도발을 초래했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입니다.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와 현대차 노조의 파업도 비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선 우리 사회 청렴도를 높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부정청탁 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법 이름을 김영란법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폭력배가 낀 성인 7명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들과 교사들을 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병원 직원의 아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시킨 일이었습니다. 이걸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하기엔 이들이 저지른 폭력이 너무 끔찍합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 59살 정모 씨. 지난 2011년 5월 병원 직원이 고교생인 아들의 왕따로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직원들과 폭력배를 모아놓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가해 학생들을 혼내고 학교를 뒤집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폭력배 일행은 이곳 학교까지 들이닥쳐 주먹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4명을 찾아가 폭행하고 교무실에서 교사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 침입을 해서 학교를 난장판을 만드는 거를 걱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재판부는 교육 현장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중범죄라며 정 씨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변호사 접견 제도는 수감 중인 범죄자가 변호사를 자유롭게 만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접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에서 황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2조 원의 돈을 가로챘던 사기범은 하루 평균 5번씩 변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다단계 업체 제2그룹의 주수도 전 회장. 그는 9만 명을 대상으로 2조 원대 돈을 가로챈 죄로 2007년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3년부터 3년 8개월간 변호사를 접견한 횟수는 무려 5,050번. 보통 수감자들이 한 해 대여섯 차례 변호인을 만나지만 주 씨는 하루 평균 5차례씩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수감자는 변호인을 독립된 접견실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주 씨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1년에 1,000회 이상 변호인을 접견한 수감자는 모두 10명. 하나같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으로 돈을 모은 경제사범입니다. 이들은 접견 변호사를 몇 명씩 두고 이른바 황제 접견을 일삼아 왔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 회당 수십만 원을 받고 접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이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변호인 접견 제도가 황제 접견으로 악용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를 위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랜 친구였던 진 씨가 검사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4억여 원의 넥슨 주식 뇌물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 검찰은 김 대표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메일에서 제 지저분한 인생, 늘 도움을 줬던 경준 씨에게 부탁해놨으니 이 친구의 청탁에도 기대는 해보겠다며 크게 문제가 없단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김 대표 조사 과정에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누구를 통해 조사 내용을 확인했는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의 지휘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의 직위를 의식한 뇌물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진 전 검사장은 친구 사이에 베푼 호의였을 뿐 뇌물이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6살 입양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비정한 양부모의 학대 행위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재우고 추석 연휴엔 베란다에 딸을 묶어두고 자신들만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딸을 입양한 지 2년 만에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아버지 47살 주모 씨. 혹시 왜 죽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미안한 말 듣겠습니다. 미안하단 말과 달리 주 씨 부부의 학대는 딸을 입양한 지 2달 만인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이 이웃 주민에게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딸이 숨지기 2달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어놓고 잠을 재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사흘 동안 테이프로 묶어 아파트 베란다에 둔 채 자신들만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딸은 이 사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학대가 이어지면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습니다. 주 씨 부부는 딸이 숨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학대로 인해 몸이 극도로 쇠약하고 학대를 계속할 경우 사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하였던 양모의 자백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주 씨 부부와 동거인 임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마약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린 화물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환청을 듣고 헛개비를 보면서 도로를 질주한 건데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황당하게도 졸음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 운전석에서 대마와 파이프가 나옵니다. 이거 피운 거냐고. 제가 피운 거니까. 트럭 운전사 50살 김모 씨 등 18명은 화물 영업소장에게 산 필로폰과 대마에 취해 심야 고속도로를 내달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선 필로폰에 취한 채 경찰과 45km나 도주국을 펼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곳 서부간선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이 필로폰에 취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약에 취하면 전혀 속도감을 못 느끼고 막다른 골목을 10차선 도로처럼 보기도 합니다. 30분, 20분 동안 벽에다 대고서나 이렇게 운전을 약세대를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다 펑크나고 아스팔트가 푹 패일 정도로. 약기운이 떨어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사이렌 소리나 죽여버리겠다는 환청 속에서 헛개비도 봅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잠깐 잠을 든다 그러면은 저랑 똑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갖고 잘 거냐 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와요. 주변의 모든 차들이 쫓아오는 듯한 피해망상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비행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여기 오면 10분이면 올 걸 갖다가 막 따돌린다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2시간에 걸쳐서 오기도 하고. 마약으로 적발된 운송업자는 2014년 40명에서 올해 8월까지 66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젯밤 경주에서 또 규모 3.3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여진에 일부 시민들은 약 없이는 잠도 잘 못 잔다고 호소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도로를 비추는 화면이 갑자기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어젯밤 경주에서 또 진도 3.3 규모의 여진이 났습니다. 규모 3.0이 넘는 여진이 월요일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은 월요일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평소에 월요일 날 자꾸 기억이 나지 뭐예요. 아, 이번 월요일 날은 걔 안 올까. 첫 지진이 난 뒤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471번이나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되게 흔들리고 나이, 사람이 흔들리고 나이, 그 뒤에는 사람 몸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안 왔는데도, 지진에 안 왔는데도. 약을 먹으며 잠을 청하고 성심환 같은 거 먹으면 잠 수월히 잘 오고 여진 오는 거는 불안하지. 겁에 질린 아이들을 위해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어떤 데는 아빠 여기 살지 말고 이사 가자고. 태풍에 도로가 끊겨 일주일째 고립된 마을. 강한 여진까지 겹치자 수해 복구는 엄두도 못 냅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이마에 속이 사가 죽을 지경인데 그 지진거정 그리 일어날 시간에 더 많이 놀래지요. 태풍의 여진까지 계속되면서 경주와 울산 시민들은 최악의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기업에서 800억 원 넘게 걷어들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특히 미르재단 근무자들의 급여를 보니 연 9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3,200만 원에 3배 가까이 됩니다. 신의 직장이 따로 없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미르재단이 직원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르재단 내 최고 연봉자는 기본급이 1억 6,640만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연봉도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최고 연봉자는 정부 산하 35개 재단법인 기관장의 평균 연봉보다 3,700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당시 유급 직원 6명의 평균 연봉은 9,2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 3,281만 원에 3배 가까이 됩니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인 의원은 초고액 연봉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의혹을 받고 있는 K스포츠도 고액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최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직원이 2명이었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940만 원이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현 정부 안팎에서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가 문체부 간부 인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욕 문화원장에 내정된 문체부 간부의 발령을 취소하고 자신의 친구를 안치려 했다는 겁니다. 차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말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용모 씨는 해외 문화 홍보원 산하 뉴욕 문화원장에 내정됩니다. 뉴욕 문화원장은 문체부 인사들이 선망하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용 씨는 뉴욕에 살 집을 임대하고 송별회까지 마쳤지만 돌연 발령 취소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엔 관련 경력조차 없던 광고업계 인사 이동수 씨가 지원합니다. 난데없이 밀려난 용 씨는 1년 뒤 다른 해외 문화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용 씨 대신 뉴욕 문화원장에 내정된 이 씨는 심사에서 업무 역량 부족 판정을 받고 결국 자리엔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KT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뒤 KT의 광고 일감 상당 부분이 차은택 씨 회사와 관련 회사로 흘러들어갑니다. 차 씨와 이 씨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영상인이라는 광고 제작 업체에서 감독을 할 당시 그 밑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뒤를 봐준 인사가 차 씨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용 씨의 갑작스런 내정 취소와 이 씨의 지원 과정 등 그 배경에 차 씨가 있는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이동수 씨와 친한 건 사실이지만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힘도 없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과격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씨가 사망한 후 투쟁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로 불리는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단체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적 단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안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이적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백남기 투쟁본부의 해체를 요구한 이유로 좌파 전문 시위꾼들의 개입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 등이 정부와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백남기 투쟁본부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 씨 천막은 국가 공권력의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전경으로 군복무를 한 정 원내대표는 불법 폭력주의 근절을 강조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원내대표가 공안몰이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출장소 부소장 역할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의 돌격대로 나설 셈입니까? 그러나 범민련 등의 개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씨 사인이 외인사라며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장과 백 씨 주치의는 병사가 맞다는 소신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회 교문위 국감장에서 백남기 씨의 사망 진단서에 적힌 사인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갑니다. 뭐가 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 의사 맞아? 의사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외인사가 분명하다며 서울대 병원장과 주치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에서만 그렇게 병사라고 우기는 겁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여기 국감 현장에서 이렇게 논쟁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가 맞다는 점 밝혀둡니다. 야당은 백 씨 부검에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는 외압 없이 소신껏 사인을 병사로 판단했다며 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심부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였고 심장이 갑자기 멎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역시 담당 주치의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는 잘 되고 잘못된 그런 표현이 없고 의사가 판단한 대로 쓰는 것이 먼저. 다만 이윤성 서울대병원 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장은 외인사라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끝은 결국 실체 규명을 위한 부검으로 갈 수밖에 없. TV조선 조정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이 100명당 16.4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비용 부담도 커졌죠. 그러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어르신들도 지하철 요금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로 직장에 출퇴근하는 67살 조태만 씨. 무료로 지하철을 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65세 이후 무료 승차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직장 다니느라고 65세 이상 노인 기준 지난해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무료로 이용한 인원은 7,800여만 명. 매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이 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5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지하철 요금 절반은 노인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당장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그 혜택을 줄인다면 아쉽게 하지만은. 공사는 또 올해와 내년 손실 비용 약 2,900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적자가 심해지면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수준의 보전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반대합니다. 사업 주체의 자기 책임이 우선인 만큼 자체 경영 개선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 공짜 승객을 줄이면 어떠냐는 제안은 생각해 볼 만하지만 결국 공짜 승객 비용을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에 내라는 게 핵심 요구여서 씁쓸함이 남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는 좋지만 그 열매는 특유의 악취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골머리를 앓던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은행 채취를 허용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노랗게 익은 은행 열매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한 그룹에 20kg 정도 내치는 열매는 고약한 악취를 지닌 골칫거리. 치워도 끝없이 떨어지며 시민들을 괴롭힙니다. 몇 번을 씻어야 해요. 그럼 손으로 주워야 할 정도예요. 발바닥일 때 냄새가 나갖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시민들이 열매를 딸 수 있게 한 겁니다. 기관지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갖고 가서 깨끗이 씻어서 먹어볼까 하고. 이곳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에게 열매 채취가 허용됐습니다. 일부 열매만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밑도는 0.05ppm이 나왔고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비오볼 성분이 강력한 정화 능력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은행 알맹이를 모아 해충 퇴치나 수질 정화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 물이 아닌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약과 음식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는데요.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이미종 씨. 고혈압 약을 먹은 뒤 오렌지 주스를 즐겨 마셨습니다. 몸에 해로울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콜라 이런 것들하고 약을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과일이나 주스 이런 게 안 좋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고혈압 약과 칼륨이 많이 든 과일 주스를 함께 먹으면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거나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커피 등 카페인을 특히 천식약과 함께 먹는 건 금물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지나친 흥분과 심박수 증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는 맥주나 막걸리는 물론 등푸른 생선이나 시금치 등은 피해야 합니다. 통풍은 요산이 과다 생성돼서 생기는 병이고요. 이 요산이라는 게 이제 바늘처럼 찌르는 결정을 형성하게 되고, 반면 아스피린 같은 진통소염제는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밥상에서 사라진 국산 명태를 머지않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명태 산지였던 강원도 고성. 항구에서도 시장에서도 명태는 씨가 말랐습니다. 해놨어. 여기 하여튼 여기 판장에 쫙 그냥 푸나서. 근데 이제 그로부터 안 나잖아요. 하도 안 나. 1980년대 7만 톤 넘게 잡히던 국산 명태는 2007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산은 조금 이제 뭐 방사능 문제 때문에 이제 꺼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국산 명태 먹고 싶은데 나와도 뭐 이렇게 없네요. 뭐 우리나라산. 3년 전 명태 복원에 나선 국내 연구진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완전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자연산 명태에서 채취한 알로 인공 수정한 명태가 다시 알을 낳아 새끼 3만 마리가 부화한 겁니다. 수준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대량으로 종자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고, 완전 양식에 성공한 명태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1년에 22만 톤이 넘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명태는 회유성 어종이어서 방류할 경우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류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난다 이러면 명태가 많이 나겠지만은 이게 방류를 해가지고 어디서 날 줄 몰라요. 연구진은 명태 양식 기간도 3년에서 1년 8개월로 줄여 조만간 어민들에게 양식 기술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산 비리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스라엘군의 첨단 무전기입니다. 여러 주파수 대역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일반 휴대폰과 통화도 가능합니다. 우리 군도 2023년까지 구축하는 차세대 디지털 통신망 TICN의 핵심 장비로 이 다대형 무전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 5월 전력화 마지막 단계인 운용 평가를 마쳤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능 미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애초 계획이었던 2018년 전력화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첨단 무전기 개발 사업은 중간에 개발업체가 변경되고 성능이 조정되는 등 잡음이 많았습니다. 방사청 전직 팀장은 평가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기 무전기 사업이 사업관리부서의 책임성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잡음에 휩싸이고 파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첨단 무전기 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지방공 레이더 등 연계된 무기체계 전력화도 연쇄적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한 1만 3천 명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무료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접속했다가는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없으면 발길을 끊는 시대입니다. 지하철과 공항, 도서관, 카페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돈 안 들고 공짜니까 와이파이 돼 있는 곳에 가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중국인 해커 왕모 씨는 이 점을 노리고 와이파이를 퍼뜨리는 공유기에 침입했습니다. 공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공유기에 접속한 뒤 인터넷을 켜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함정입니다. 확인을 누름과 동시에 스마트폰이 해킹 도구로 전락합니다.
왕 씨는 이렇게 스마트폰 13,500대를 해킹했고 포털 사이트 아이디 11,200여 개를 만들어 광고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사들인 아이디로 인터넷 댓글을 달며 각종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제 핸드폰 번호로 막 남한테 문자를 보내고 막 저한테도 막 문자가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서 다른 어디 사이트 같은 거 가입도 하고 막. 경찰은 마케팅업자 6명을 입건하고 왕 씨를 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유기도 하나의 PC와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서 상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이 의심스러울 때 즉시 접속을 끊는 게 안전합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왜 어떤 자동차는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데 다른 차는 반대편에 달려 있을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유구와 배기구의 위치는 각국의 도로 문화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고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런 배려가 없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차량 머플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통 오른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왜 그곳에 달렸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배기가스가 나오는 자동차 머플러는 차량 통행 방향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실제 보행자들에게 배출가스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머플러가 좌측에 위치를 하고요. 실제로 자동차가 우측 통행을 하는 미국이나 유럽 차량은 머플러가 왼쪽에, 반대인 영국이나 일본 차량은 오른쪽에 머플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구는 주유 시 화재의 위험 때문에 머플러와 반대쪽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살펴보면 머플러가 인도와 가까운 오른쪽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초창기에 일본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영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의 이유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반대쪽으로 끌어내는 게. 세계 5대 업체로 성장한 현대 기아차. 이제는 우리 도로 문화에 맞는 자동차 디자인을 고민할 때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자, 이번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지 말라고 부하 직원에게 말한 피감기관장이 논란입니다. 자, 김경화 기자, 어느 국감장에서 나왔습니까? 네, 고대영 KBS 사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에게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을 질문하자 고 사장은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 되죠. 잠깐 정해 요청해요. 해병대 사령부는 2018년부터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군이 4대를 도입한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의 작전 가능 시간이 실제 37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깔창 생리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계 1위 유황 킴벌리의 가격 폭리가 그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3년마다 올리셨어요. 그것도 6월을 기점으로. 제가 여성이라서 잘 아는데 이제 1년 중 생리대를 가장 많이 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유황 킴벌리는 생리대 출고가는 2010년부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90명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비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어제 야3당이 박 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한 맞제소 성격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한강에 빠지겠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만큼의 결의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생명을 경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나는 재수에 강하다,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선 벼락치기 하다 망쳤지만 내년에는 정권 교체에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강 발언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고도 못 이기면 아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당내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전 대표는 중도실용파를 전면에 세운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면서 달라진 문재인, 뉴 문재인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대세론을 업은 과도한 자신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 문재인을 외치지만 인적 구성과 노선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삼철이 여전히 최측근 역할을 하고 있고 사드 반대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천주교 신자에게 자살은 죄악이라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오만한 한강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각오를 표현한 말이겠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치부 야당 팀장인 김명우 차장과 함께 문 전 대표 측 기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발언을 들었는데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한강에 빠질 거다. 이 얘기, 이거 도대체 왜 한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에 마지막이다라는 절박감. 문 전 대표가. 그리고 이번에는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48% 득표를 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51.6%. 그러니까 3% 차로 졌는데 이제는 그 3%를 메꿀 수 있다.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올 차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은 여기저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문 전 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 당 대권주자 지지도 합계가 여권 대권주자 지지율 합계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60%가 정권을 교체해달라고 한다. 60%? 이런 지지를 받는데도 우리가 지면 다 같이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정말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것은. 국민의당과 호남을 향해서도 이런 자신의 대세론을 확산시켜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후보 단일화의 장으로 오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문 전 대표는 보수 중도층에서 확장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 전 대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을 더 확산시키려고 하려는 거죠.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 전 대표가 자칫 오만하게 비춰지거나 또 여권의 위기감을 일으켜서 보수 결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작용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주변을 보면은 뉴 문재인 전략을 가동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좀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문재인 전 대표의 권력 의지가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권력 의지라고 그랬죠? 눈이 이글거린다라는 말까지 그런 표현까지 쓰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좀 대중을 만나는 걸 좀 꺼려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활발하게 다가가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문 전 대표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하도 사람을 몰라봐서요. 근데 이제는 기자들한테 먼저 가서 이름도 외우고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 주변 인물은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삼철로 불리는 친노 핵심 그리고 김경수 의원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사드 반대 같은 이런 노선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 문재인 플랜이 제대로 먹힐지에 대해서 자신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요즘 문재인 전 대표 측 주변은 분위기가 아주 괜찮다면서요? 그렇죠. 나쁘지 이게 자신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친노 친문으로 이렇게 거의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원내외 친노 인사들, 친문 인사들이 그 문재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고 있는데요. 네.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S 앞에다가 사무실을 냈고 여기가 원외 인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뭐 캠프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알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전해철 의원이나 노영민 전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예. 친문으로 등극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의견 충돌이 권력 다툼이 있는 잦아가지고 약간 갈등 양상을 빚는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이틀에 하나꼴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 메시지 이거 누가 만들어서 내는 겁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 그리고 윤건영 보좌관 네. 이런 사람들이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하고 예. 그것을 이제 김경수 의원도 깊숙이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안을 쓰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넘어가서 네. 공개가 되겠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 그 사드 중단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거나 그 북한에 네. 수혜를 입은 북한에 쌀 지원을 하자고 그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예. 정치적으로 의도를 양정철 갖고 비서관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6월에 네. 당시 대선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시계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앞당겨서 뭔가 좀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김 팀장이 분석하기에 문재인 전 대표는 언제쯤 자신의 본격적으로 이런 입장을 좀 드러낼 걸 봅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당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예.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서 다른 야권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 안 오려고 하거나 포기하는 안 될 경우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당히 지금 추미애 대표가 걱정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야권 주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대선 6개월 전에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선이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럼 4월 달에는 경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봄에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8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정확히 4주 남았습니다. 2차 TV 토론 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9분 능선을 넘어섰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워싱턴의 백대우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현지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 특파원, 2차 TV 토론 후에 미국에서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후보들의 경합이 아주 치열한 주의 판세, 이게 기울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굳히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 프린스턴 일렉션 콘소시엄은 2차 TV 토론 직후 클린턴의 당선 확률이 95%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주 판세가 클린턴 쪽으로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클린턴이 말하자면 9분 응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미국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2차 토론 직전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52%의 지지율을 얻어 38%에 그친 트럼프를 1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토론에서도 클린턴이 잘했다는 평가가 많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파원, 그런데 TV 토론을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가 발언할 때 앉아있지 않고 뒤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또 살금살금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심리적인 측면에 기인한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를 두고 두 후보의 제스처로 행동과 심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자신감을 찾았고 클린턴은 다소 부자연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린턴이 청중 질문에 응대하는 동안 트럼프가 그 주위를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등 심리적 측면에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반면 클린턴은 준비된 후보임을 과시하듯 전체적으로는 평안했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 일견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토론은 가만히 서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움직임에 많은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태라 역동성 측면에선 트럼프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팩트파원,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후보를 돕지 않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선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의 완주 의지가 명확한 만큼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한동안 단기 필마의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전망입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와의 공동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더 이상 트럼프를 방어하지 않겠다, 하원 선거에 매진하겠다며 사실상 대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친월과 신자유주의 발언으로 클린턴이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의 반감을 사면서 지지층을 투표장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클린턴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미국 대선의 최대 변수인 만큼 트럼프의 반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한국 가이드의 동영상이 중국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70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의 한국 관광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인들과 말싸움을 합니다. 한국인 관광 가이드인데 중국인 관광객에게 고려 인삼과 화장품 등 쇼핑을 강요합니다. 급기야 가이드는 한국 정부가 단체 여행 일정에 고려인삼 판매 업소 방문을 포함시켰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한 중국 대사관의 중재로 가이드가 사과하고 교체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중국에선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가이드로서 최악의 거짓말이다. 한국도 이제 순수한 관광도시가 아니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질 낮은 한국 관광을 비난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청년보는 리베이트 때문에 가이드가 물건을 강매한다며 한국 관광기관에 신고하라는 안내까지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쓰러뜨린 인도의 13살 소년. 목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희귀병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한 영국 교사가 소년의 사연을 듣고 온라인 모금 운동으로 약 1,500만 원을 모아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뼈를 이식하고 금속판으로 목을 고정하는 대수술 끝에 이 소년은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보게 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의 사찰 공사 현장. 한 남성이 일을 마치고 공사장 구조물을 도구 삼아 운동을 합니다. 하루 10시간 노동을 하는 이 남성은 피로를 잊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就和网络上的在网上无意中看到一个健身的视频，感觉他练得非常好。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로 변한 몸 덕분에 그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몸짱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휴대폰을 날치기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좁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런던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대추격전 끝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런던 경찰은 최근 휴대폰 날치기범 급증에 따라 검거 작전을 펴던 중이었습니다. 법원도 경고 차원에서 휴대폰 21대를 훔친 이들에게 3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통일과 나눔재단에 장학금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황해도 출신인 신 씨는 탈북민 학생들을 위해 이 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영화 빨간 마후라, 연산군 등 60년대 스크린을 주름잡았던 원로 배우 신영균 씨. 오늘 통일과 나눔 펀드에 장학금 10억 원을 퇴척했습니다. 또 내 나이가 이제 금년이 88세. 가족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니까. 신 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서울로 내려온 뒤 연극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엔 오인의 해병, 남과 북 등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북한에 내 장교로 출연을 했어. 그거 찍으면서도 느낀 것이 항상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되느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신 씨는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장학기금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아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 씨는 이번 기부가 통일의 씨앗이 되어 고향인 황해도 평산군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교통사고로 갈비뼈 6개가 부러진 배우 윤석화 씨. 뉴스쇼 판에도 출연 예정이었다가 연기됐었는데요.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탄 채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공연을 하는 윤석화 씨. 저는 연극쟁이고 무대에서 극장과 관객과 모든 함께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당연히 제가 골절 부위에 아픔은 있지만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아직은 이제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제가 서서 빨리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게 뼈가 어긋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공연을 위해 매일 건강식도 챙깁니다. 물도 그 홍화씨 끓인 물만 먹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쑥뜸을 뜨고 있고요.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뼈국 뼈로 그 국물 내는 거 그걸 계속 삶아서. 20여 년 전 휠체어 연기가 이번 공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를 위한 이중주라는 작품에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연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공연도 한 6개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소위 말해서 운전을 참 잘해요. 데뷔 40주년을 맞아 선택한 작품은 마스터 클래스.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삶을 다룬 이 작품은 윤석화 씨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내가 왜 아직 이 길에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이 길을 더 갈 때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만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어떤 가치를 저 역시 이 작품을 통해서 무대와 함께 해온 40년. 꿈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제가 저한테 좀 등도 두들겨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요. 또 생각해보면 그냥 잠깐 꿈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보세요? 중견 배우지만 항상 신인의 마음으로 다음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화가 돼서 제가 또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에게 더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제대를 나흘 앞둔 유승기 수경. 마지막 휴가 때 장애인 재단을 찾았습니다. 의경 근무 중에 받은 월급 전액 3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용돈 쓰기도 참 바쁠 청춘이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진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군대에서 다치면서 제가 다리를 아파 보니까 저도 이만큼 다쳤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년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한 유승기 씨. 정말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리우올림픽에서 고개를 떨궈야 했던 박태환이 전국체전에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어젠 리우올림픽 은메달급 성적을 내더니 오늘은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 출발 신호가 울리자 박태환이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박태환은 레이스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2위를 무려 10초 차이로 따돌리며 3분 43초 68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어제 잘하다 보니까 오늘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잘하고 싶었는데 또 좋은 기록이 나와서 리우올림픽에서 3위에 불과 0.19초 뒤진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올림픽 때보다 좀 마음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그게 조금 가벼웠던 게 2014년 금지약물 복용과 법정 공방 끝에 가까스로 태극마크를 달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기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힘들었죠. 수영이라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고 아직은 그렇게 100% 자신하지 못하지만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오늘. 전국체전에서 자신감의 날개를 단 박태환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록 단축에 나섭니다. 박태환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호주에서 절치부심하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산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잠시 후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 1위 자리를 놓고 이란과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구자철 선수의 인터뷰 논란까지 더해져서 이 테헤란 아자디 경기장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해발 1273m의 고지대에서 울려 퍼지는 10만 관중의 압도적 응원. 태극전사들이 42년 동안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자디 경기장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데에는 험악한 현장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اومدن توی ایران توی جهنم آزادی و روبروی یکی از بهترین‌های آسیا. 더욱이 구자철의 인터뷰로 이란 팬들의 흥분은 고조된 상태입니다. 독일 빌트지는 구자철이 테헤란의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창살이 있다며 두려움을 나타냈다는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구자철이 테헤란을 감옥으로 표현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구자철은 인터뷰를 한 건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며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이고 슈텔리케 감독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Mi preocupación es más siempre hacia los hábitos, según de dónde vienen, si están acostumbrados en este ambiente. 한국의 이란 원정 성적은 2무 4패로 절대적 열세. 경기 당일은 이란 최대의 추모일로 열광적 응원은 자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금 잠시구장에서는 LG와 기아가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벼랑 끝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자,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초반 흐름은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LG가 먼저 기회를 잡았습니다. LG는 기아 선발 투수 양현종의 투구에 막혀 2회까지 볼넷 하나로 얻는 데 그쳤지만 3회 선두타자 정상호의 볼넷과 손주인의 안타에 이어 문선재의 희생번트로 1사 2-3 루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종의 잘 맞은 땅볼 타구가 이범호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갔고 박용택마저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 선취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4회 2사 1-2루에서는 정상호가 양현종의 꽉 찬 직구에 배트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삼진을 당했습니다. 기아는 5회까지 류대국의 호투에 도전했습니다. 기아는 6회 1사 후 필히 팀의 첫 안타이자 2루타로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지안의 안타성 타구가 오지안의 멋진 수비에 막혔고 안치홍이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영의 균형을 깨지 못했습니다. 양팀은 7회 현재 0-0으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기아가 승리하거나 LG가 이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13일부터 넥센과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내일까지는 쌀쌀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침 저녁에는 꽤 춥기까지 합니다. 머플러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중부 내륙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중부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10도로 시작해 낮 기온 20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 12도 안팎, 낮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경북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강원 높은 산간에는 눈이 되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주말엔 일요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 제품의 생산 중단이 가져올 후폭풍이 잘 가늠되지 않습니다. 생산 중단보다 더 뼈아픈 건 힘들게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스마트폰 산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간판 기업의 부실은 국가 경제 추락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 수습을 삼성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